농구라는 종목에서는 마치 기름과 물처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수비죠. 공격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선수들이 골밑으로 달려들면 그만큼 뒷공간은 횡한히 남게 됩니다. 만약 공격 리바운드를 못 잡았다? 속공 실점이라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죠. 심지어 게임인 NBA 2K에서도 이 둘은 완전히 반대 선택지로 지정돼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최근 NBA에서는 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농구대학과 하나투어가 진행하는 농대투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농구대학이 오는 2월 하나투어와 함께 NBA 직관여행 농대투어를 떠납니다. 농대투어 첫 행선지는 샌프란시스코, 골스 직관 2연전입니다. 저 원기자와 함께 2월 10일 골스와 멤피스, 그리고 2월 12일 골스와 샌안토니오 경기를 체이센터 1층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커리 와이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만찬, 그리고 유명 메이저리그 선수 이정우 선수가 뛰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겨울에 준비된 NBA 투어 중 가장 싼 가격으로 커리의 셀레브레이션, 웬반야마의 길쭉길쭉한 팔다리, 드레이먼드 그린의 깽판, 자모란트의 점프력 다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농대투어에서 만나요. 지금의 NBA는 페이스와 포지션 싸움으로 경기가 좌우되는 리그입니다. 페이스를 올려 빠르게 공격하면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미스매치를 강제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더 좋은 찬스가 나게 됩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샷클락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필드골 성공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통계학적으로 현대 농구에서 공격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NBA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통계학 박사들이 프론트 오피스에 모여있는 곳이죠. 그만큼 리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연구했고 그 결과 현대 농구의 공격은 빠른 페이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느냐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이 나오죠. 빠른 페이스는 곧 트랜지션을 의미하고 많은 공격 찬스들은 곧 공격 리바운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두 단어는 공존이 불가능한 명제들입니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봐도 공격 리바운드 비율과 트랜지션 빈도는 같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늘리면 그만큼 속공이 늘어난다는 그냥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같은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좀 다릅니다. 리그 평균 공격 리바운드 비율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트랜지션 빈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네, 우리의 상식은 깨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즌 들어 여러 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 지금 이 상식을 깨는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 전술은 바로 태깅업입니다. 태깅업은 공격 리바운드 전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작정 골밑으로 뛰어드는 공격 리바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슛, 특히 외곽 슛이 올라가는 순간 공격팀 선수들은 단순히 리바운드를 따기 위해 골밑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주변 수비수를 찾고 접촉을 만든 다음 그 상태에서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 밀고 들어가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쉽게 말해서 수비가 공격을 박스아웃하는 게 아니라 공격이 수비를 박스아웃하는 구조입니다. 투맨 게임 이후 브런슨이 슛을 던집니다. 아쉽게도 이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브런슨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뉴욕 선수들이 전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할 선수 바로 뉴욕 닉스의 55번 아리엘 후크포르티입니다. 슛이 올라갔을 때만 해도 후크포르티는 3점 라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브루클린의 메인 리바운더인 클렉스턴을 계속 밀어넣으며 골밑 깊숙한 곳까지 몰아넣습니다. 3점 슛은 특성상 리바운드가 멀리 길게 튀어나올 확률이 높은데 결국 클렉스턴은 골밑으로 몰리며 롱 리바운드가 많이 떨어지는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리바운드 경쟁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이렇게 태깅업은 골밑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일반적인 박스아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박스아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롱 리바운드가 많이 떨어지는 공간을 먼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깅업은 이미 앞으로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리바운드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이 옆으로 조금 멀리 튀어도 수비보다 더 빠르게 루즈볼에 반응하고 차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전술의 진짜 핵심은 트랜지션 수비입니다. 태깅업의 가장 큰 가치는 사실 공격 리바운드보다 트랜지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막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슛이 올라가는 순간 공격팀과 수비팀은 1대1 매치업이 거의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이미 몸으로 접촉이 만들어져 있고 누가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리바운드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상대
상대 선수와 이미 붙어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쉐이든 샤프가 3점을 던집니다. 그리고 4명의 포틀랜드 선수가 동시에 안으로 들어오죠. 결국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이미 태깅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매치업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공을 잡고도 바로 트랜지션 공격으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특히 올랜도처럼 트랜지션을 정말 좋아하고 하프코트 공격이 약한 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바운드 싸움 과정에서 수비가 깨끗하게 공을 잡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트랜지션을 늦추고 우리 팀이 백코트 정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탑에서 KCP가 3점을 던집니다. 멤피스 선수 3명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골 밑에서는 랜들과 프로스퍼가 태깅업을 통해 수비수들과 먼저 접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이미 매치업이 다 형성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유타는 속공을 시도하는 대신 빠른 공격을 포기하고 하프코트 오펜스로 전환하게 되죠. 즉 태깅업은 공격 리바운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트랜지션 수비의 가장 큰 리스크를 동시에 줄여주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태깅업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전술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지만 페이스와 포제션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리그에서 돌고 돌아 다시 떠오르게 된 전술이죠. 특히 지난 시즌 OKC와 인디애나가 플레이오프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 페이스의 위력을 완벽하게 증명하면서 NBA 30개 구단은 모두 고민하게 됩니다. 페이스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포제션도 중요하다. 그래서 포제션을 가져오는 공격 리바운드도 잡고 싶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 그중 하나가 바로 태깅업입니다. 그렇게 태깅업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 리그에 공격 리바운드가 트랜지션 수비는 더 이상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둘 다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 전술 태깅업. 결국 이 태깅업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속도를 가진 팀이 이기는 시대에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팀이 진짜 강팀이다. 농구대학의 장석환이었습니다.